리우자하 장편소설 아라비아는 열애하지 않는다. 1. 독수리와 보아구렁이. 난 내일 따위는 믿지 않아요. 제이는 상아빛깔의 가죽 소파로 기어오르듯 몸체를 끌어올리며 힘없이 말했다. 그 후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렸다. 말에 대한 반응이든 태도에 대한 반응이든 어느 것이든 좋다. 정신적 생리를 질리게 하는 저 침묵이란 더 견딜 수 없다. 제이는 남자를 바라보며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늘고 섬세한 망사 조직으로 된 스카프를 주었다. 건져 올리듯 줍는데 스카프가 스르르 손가락 사이에서 기름처럼 미끄러져 내렸다. 그녀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그것을 다시 집어 올렸고 감추어야 할 흉측한 피부병을 가지기라도 한 듯 두피 전체에다 칭칭 둘렀다. 제인의 응집된 시선이 걸친 것 없는 남자의 등줄기를 바라보았다. 대금 같은 남자의 척추 골격이 다갈색의 윤기를 흘렸다. 천장에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다색빛을 뿌렸고 그것 때문에 등줄기에서 흐르는 윤기가 더 강하게 보이는 듯도 했다. 남자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면 속에 엉켜진 뭔가가 훨씬 쉽게 풀리리라 여겼는데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열려진 창문턱에 두 팔꿈치를 괴고 남자는 소리 없이 담배 연기만 밖으로 날릴 뿐이었다. 참으로 값싼 정열이다. 이렇게 시시하고 불신스런 정열이 있을 수 있다니.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그토록 가슴 두근거리며 이 사람을 찾았었다. 그리고 뇌운의 이동처럼 나를 온통 그리움으로 몰고 갔던 사람이 환상이 아닌 실제로 내 앞에 서 있었을 때 공간의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랬고 꿈이 아니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한 마리의 살찐 토끼를 앞에 둔 늑대처럼 심장을 헐떡거리며 달려들었다. 마치 신의 각본 속에 등장하는 내 운명적 동반자라도 되는 양 정신없이 흔들고 파헤쳤다. 부끄러움은커녕 죄의식도 없었다. 갈라질 듯한 내면과 껍질의 갈증, 그것을 현혹했던 샘과 향기. 이성을 팽개치고 그곳으로 몰입했었다. 행복에 겨워 존재와 시간의 흐름마저도 잊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를 하다니. 불과 1시간도 못 되어 팽배했던 고독과 탐욕들이 이따위의 음압을 남겨놓고 사라진 것이다. 허탈하고 배반적인 음압을.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는 사전의 마음을 죄와 악의 음흉한 매몰지라도 되는 양 증오하고 있는 것이다. 우스운 일이다. 누구라도 야유하고 남을 만한 값싼 열정과 행위,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티 없이 자라온 소녀처럼 춤추는 은빛 허리띠를 메고 신의 우편과 좌편을 날아다니는 천사나 천상의 성녀라도 되는 양 뼈를 깎는 고통으로 뜨거웠던 5분 전의 정사를 괴로워하는 모습이라니. 이성만 보면 육체를 흥얼거리는 탕혈녀, 그 중에서도 썩어빠진 탕녀가 아니고선 그럴 수가 없으리라 믿으며 자신을 학대하는 모습이라니. 도대체 난 누구였단 말인가? 1시간 전에 나는 누구였으며 지금의 나, 비겁하게도 욕망의 허기를 죄에 채운 지금의 와, 상대방에게 아주 되먹지 않은 인간처럼 보이고자 하는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바보 같으니. 진심이 아닌 말로써 행위에 대한 가면을 씌우고 터무니없는 위증과 나라는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만이
자신 없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수치를 거룩하게 포장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는 가증스러움이라니. 그래, 하지만 무엇이든 좋다. 일단 이 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다. 언제나 구속에 저항하고 도덕에 반항적이며 윤리라고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인간, 처신에 대해서도 전혀 배운 바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삶을 살아온 값싼 여자처럼 보이는 거다. 금수 같은 부모 아래 자란 금수보다 못한 자식으로 보이는 거다. 그렇다면 부모는 또 무슨 죄란 말인가?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부모, 태양 같은 분신에 대해 해바라기 같은 영원한 채무자들, 창조자로부터의 과제인 양 베풀기만을 좋아하는 불타는 성인들, 바로 그들이 아니었던가. 그 이상은 더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후회스러운 기분이 드는 다음에야 만용을 부리자. 좀 전의 행위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듯 배반적이고 위정된 말과 태도를 보이는 거다. 그리고 망각하는 거다. 나중에는. 제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 조금의 여유를 가졌고 이어 우울한 날의 밤을 목탁과 더불어 지새는 여승의 독경처럼 입을 열었다. 유니프, 나란 인간은 내일이란 미래를 믿으며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일, 그것이 오늘의 인간을 더 건전하고 활기 있게 만들는지는 모르지만 내게 있어서는 언제나 악어 가죽으로 만든 오래된 투구를 쓴 기분을 주지요. 냄새나고 무거운 오늘을 느끼게 할 뿐이란 말이에요. 남자는 재가 되어 붙어있는 담배 계피의 끄트머리를 손가락 하나로 살짝 부러뜨렸다. 재가 떨어지자 속에 있던 불씨가 더 환하게 안으로 타들어갔다. 남자가 대꾸하지 않았지만 제이는 집요하게 남자의 반응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알 수 없는 남자, 이집트식이란 말인가? 아무리 나의 태도가 하찮았기로서니 인간적인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소한 사귀는 애인이 있는지 정도는 물어야 하지 않는가? 하긴 인간적이라니 그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 사이에 등장해야 된단 말인가? 한심한 거다. 아직 한가한 거다. 인간적 혹은 비인간적 이란 말로 사람들이 나눠질 필요조차 없는 시대. 선과 악의 가치가 탈바꿈한 지가 까마득한 인간적 인간이든 비인간적 인간이든 인간이 인간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지가 까마득한 이 시대를 살며 그런 어쩌다 사전 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말을 떠올리다니. 결국 또 한 번 생의 근원적 절망으로 다가서고 마는구나. 제이는 피로에 휩싸여 유니프의 뒷모습을 주시했다. 남자는 꼿꼿했고 그것이 제인의 내심을 점차적으로 흥분시켰다. 왜 용기도 없이 이런 구속적인 나라에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보였어요. 내일을 믿지 않고 나처럼 막 살아가는 인간에게 이곳은 생지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본능적 행복까지도 목숨을 내놓고 추구해야 하니까요. 그토록 위험을 무릅쓰고 얻은 행복, 따는 그래요. 가치가 없는 당신이 지금 피워대는 한 가닥 연기같이 순간적인 것이고 열등하며 한갓 짐승적 본능일 뿐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언제나 난 나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까지 말해놓고 제이는 덧붙여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지적인 인간과 비교해 내게는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태생이 그랬던가 봐요.
나의 이성은 늘 충동과 모험을 억누르지 못했으니까요. 어쩌면 난 천부적으로 감각적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의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말까지 하려 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차마 말하고 싶지가 않았다. 남자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제인이 은근한 목소리로 무슨 말을 하든 그는 담배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창밖만을 응시할 작정인 것처럼 보였다. 도대체 내 말은 듣지도 않는군. 무슨 생각에 저토록 심취해 있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남자 같으니. 제인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주어진 쇼핑 시간은 아직 40분 정도가 남아 있었다. 남자가 여유를 부리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 양의 시간이었다. 집합 장소인 다이애라 광장에 시계탑까지는 차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다. 그러나 제인은 집합 장소와 집합 시간이 주는 긴장 때문에 언제나 쇼핑을 나올 때마다 그렇듯 숨소리를 멈추고 강박증을 앓는 사람처럼 연신 손목을 올려 시계판을 읽었다. 샹들리에는 엉켜붙은 별처럼 빛났다. 작은 공간에 어울리지 않게 거대해 마치 달에다 유리구슬을 박아둔 것 같았다. 그 아래 독수리를 휘감고 있는 보아구렁이 박제가 2개 있었다. 검은 유리탁자 위였다. 보아구렁이는 독수리의 허리를 2바퀴 감고 독수리의 머리를 금세라도 먹어치울 듯 아래로 입을 벌리고 있었다. 찢어질 듯 떡 벌리고 있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유니프? 제인은 질문을 마치기 무섭게 이 말은 차라리 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으리라 생각했다. 그냥 그대로 눈을 감고 안락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침묵할 것을 하고 자신을 책망했다. 순간을 두고 변하는 천차만별한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는 진심이 아닌 이야기, 싫지만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 저편의 심술, 해야 한다는 내부로부터의 방사 혹은 분출되는 강박, 그것이 참아내기 힘들었다. 제인의 단도직입적 질문에 남자가 이윽고 몸을 돌렸다. 남자의 움직임에 제인은 눈을 떴다. 꽁초가 된 담배개비가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가는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마지막 흡입을 하고 불씨를 끌 심산으로 보였다. 이를 속산하자 제인은 남자가 어쩌면 자기의 부름에서가 아니라 담뱃불을 끄기 위해서 몸을 돌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가 제인에게 시선을 던졌다. 표현하기 어려운 야릇함이 남자의 얼굴에 몰려 있었다. 눈동자는 정지되어 있었다. 무게를 느끼게 하는 2 눈동자. 압축된 갖가지 감정 때문임이 분명했다. 움직이는 것이라면 검은 동공, 응집된 2개의 동공만이 수은구처럼 흐른거리며 반짝였다. 제대로 됐군. 이제부터 나로부터 신물이 나도록 실망할 테지. 순간적 유의로 만난 여자일지언정 그녀가 달아빠진 속물이 아니기를 기대하는 동물이 지구 위의 남자라 했으니. 제인이 생각하는 동안 유니프는 꽁초를 유리 재떨이에 비벼 불씨를 죽였다. 그는 그 행동을 아주 천천히 했다. 그리고 번쩍이는 동제 침대 아래 흩어진 상의를 집어 2 팔을 끼워 넣기 시작했다. 변함없이 여유 있는 남자의 동작에 제인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셔츠의 소매로 2 손이 통과해 나오자 그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고 제인을 향해 정면으로 서서 말했다. 제인, 당신은 대단히 용기 있는 여자요. 아주 대단히. 말을 마치며
남자는 제인에게 다가왔다. 열려진 그의 가슴 부위에서 다갈색 채모가 커다란 역삼각형을 이루며 보송보송 솟아 있었고, 뱀처럼 걸려있는 허리띠 바로 위에 온폭 들어간 배꼽의 홈이 토담에 붙어있는 무슨 땅벌레처럼 보였다. 남자는 그의 열려진 몸에 대해 수치스러워한다거나 조금 더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떳떳하게 내놓고 있을 만큼 자랑스런 상체도 아니었다. 당당한 남자의 태도를 보며 제인은 그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느 은밀한 나치 지상주의 국가의 자신감 넘치는 수령 같다고 얼핏 생각했다. 당신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겠어요, 유니프. 라고 잘라 말하며 제인은 남자로부터 몸을 돌렸다. 유니프는 셔츠 앞섭을 따라 목선까지 손을 올려가며 단추를 찾아 더듬거렸다. 이렇게 말하며, 제인, 내일이란 믿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오. 내일이 무슨 신앙이요? 믿지 않는다느니, 지금까지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다느니 말하게. 제인이 유니프의 목소리에 얼른 고개를 들었다. 이제 보니 내 말을 듣고 있었던 게로군. 생각과 함께 대꾸했다. 그래서요? 제인의 짤막한 반문에 유니프가 다시 손동작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글쎄, 자신있게 말하고 보니 금방 대답할 말이 없소만. 내가 알기론 내일은 그저 가지라고 있는 것 같소. 특히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에게는. 대답하고 유니프는 남아있는 셔츠에 작은 앞단추들을 채워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겠소? 유니프는 말을 하며 힐끗 보아구렁이를 쳐다보았다. 알고 보니 꽤나 자유분방하군. 이 남자도 나처럼 자작 각본을 쥐고 서글픈 리허설을 보이는 중인가? 제인은 유니프의 옆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질문했다. 그리고 그와 시선이 마주치자 자신감이 있는 표정으로 길게 말했다. 그럴 거예요. 가지라고 있는 것이 내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떻게 오늘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내일의 가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수준 높은 내일을 믿고 꿈꾸는 사람들은 오늘의 구속이나 아픔을 달게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한 내일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마련이죠. 근데 난 그러한 내일을 가지기 위해 오늘을 극기한다거나 절제하기 싫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게는. 제인의 말에 유니프가 소매 끝 단추를 채우던 손길을 멈추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며 서 있었다. 유니프의 입은 손가락들이 움직이면서 함께 열렸다. 잠깐의 정전에서 풀려나 여러 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시작하는 활동 로봇처럼. 제인, 내 눈에 비친 오늘 저녁의 당신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소. 당신이 지금 내뱉는 말들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오. 알아듣겠소? 유니프는 장난기가 느껴지는 음성으로, 그러나 표정은 침통스레 말했다. 대답하는 제인의 태도 역시 그랬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당신은 역시 날 깊이 오해하셨군요, 유니프. 난 한국인이지만 한국 사회로부터 철저히 유리된 보이지 않는 반항아. 이곳에 취업해 있는 한국 간호사들 중에서도 제법 소문이 나 있는 문제아예요.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눈은 그런 삐뚤어진 나를 아주 올바른 인간으로 본 관대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착오였어요. 제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다.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단숨에 노름판을 휩쓴 도박꾼 마냥. 그리고 그것은 잠시 후 제인의 입술선에서 사라졌다. 표정 없어진 얼굴을 숙이며 제인은 자신에게 뇌까렸다. 짖고 있구나. 지극히 아름답고 따뜻할 수 있는 인간의 입으로 난 지금 개처럼 지저대고 있는 거야. 이 흉흉한 비소의 진로는 얼굴 없는 인간 앞에서 멋모르고 시달리고 있는 이 가련한 남자에게로가 아니라 시행착오에 대한 후회를 비겁한 방법으로 정리하려는 나 자신의 허튼 수작과 위선을 향해 던져야 마땅한 것이리라. 유니프가 딱딱하게 내뱉었다. 제인, 이제 그만하오. 듣기가 거북하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을 보오. 당신은 지금 아주 되먹지 않은 인간, 윤리나 도덕을 배우지 못하고 제멋대로 굴러먹은 여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음을 아시오? 천박한 여자, 형편없는 여자, 사창꿀이 있는 동네에서 성장기를 모두 보낸 불쌍한 여자들이나 하는 말이란 말이오. 그러질 말아요. 내가 아는 당신은 절대 그런 추한 여자가 아니오. 아시겠소? 타이르든 말하고 유니프는 소파에 앉았다. 제인의 옆이었다. 앉은 후 그는 제인의 턱 아래를 가볍게 받치고 유심히 그녀를 쳐다보았다. 영혼이 그녀의 눈을 따라 흘러들어 전율하는 그녀 내부를 환하게 관찰이라도 하는 듯. 제인은 그대로 있었다. 말없이 유니프를 지켜보았다. 그러자 그는 제인을 살며시 당겨 두 팔로 그녀의 가녀린 목둘레를 감았고 상체를 자기 품으로 끌어들였다. 제인의 몸이 몹시 강직되어 있음을 유니프는 즉시 느낄 수 있었다. 한갓 어설픈 연극일 뿐이요, 제인. 난 지금의 당신 기분을 잘 알고 있어. 유니프를 쳐다보던 제인이 몸을 틀어 그의 압박을 풀려 했다. 유니프는 자기를 밀치는 제인을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는 분리된 그녀에게 말했다. 제인, 당신은 결코 평범한 인간이 아니오. 삶을 보란듯이 잘 살 사람이오. 제인이 귀를 쫑긋 세웠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인의 질문을 곧 따라 나온 유니프의 말은 엉뚱했다. 뭘 좀 마시겠소? 청량음료나 냉수라도 한 잔? 난 갈증으로 목이 타는 듯하오, 제인. 그러죠. 난 아무거나 좋아요. 대답하고 제인은 눈으로만 슬쩍 웃었다. 자신조차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미문의 웃음이었다. 엉뚱한 유니프의 말처럼 엉뚱하게 나타나 꼬리 없이 사라진 오렌지 주스가 든 유리잔 2개가 소파 앞 탁자 위에 얹혀 있었다. 유니프는 폐활량 큰 육상선수처럼 단숨에 자신의 잔을 비웠다. 문득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주고 싶소, 제인. 말하고 이제 유니프가 슬쩍 웃었다. 음료수를 마시던 제인이 잔을 내리며 남자를 바라보았다. 물기에 젖은 입술을 닦으며 그녀는 몸을 뒤로 젖히고 앉은 자세를 편하게 고쳤다. 내가 어떤 가문에서 자랐냐는 것은 생략하겠소. 단지 조금 특별한 혈통이었다고만 밝히겠소. 질식할 듯 답답하고 층층이 얽혀있는 그런 집안이었소. 나의 모든 행동은 몇 달 전부터 계획되진 각본대로 시행되었고 난 이리저리 끌려만 다니던 병든 꼭두각시였소. 인형극의 무대에서나 볼 수 있는 사지가 실로 꽁꽁 묶여 조종만 당하는 꼭두각시 말이오. 유니프는 말을 중단했다. 회상을 부르는 듯 침묵했다. 제인은 그 순간적인 유니프의 분위기에 흡인되어 갔다.
유니프의 구성진 목소리가 차분히 이어졌다. 내 6월의 장난감은 인도산의 푸르른 숯 공작이었고, 겨울날의 장난감은 말레이시아에서 잡혀온 머리 좋은 잿빛 아기 원숭이였어. 4월이 오면 아버진 사방이 트인 인력거에 나를 태워 긴 여행을 시키셨어. 내가 탔던 큼직한 인력거 속엔 나 이외에도 과학교사, 지리교사, 수사학과 논리학, 그리고 문학과 역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스승들이 동반해 타고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 말을 중단했을 때 유니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아무렇게나 던져진 담배곽을 집었고 창가로 몇 발짝 다가가 창턱에 놓인 라이터를 집었다. 누군가가 금방 왁스칠을 하고 둔 듯한 금빛 현란한 작은 라이터였다. 유니프는 불붙지 않은 담배개비를 물고 소파로 다가와 제인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참으로 훌륭한 부모를 두셨군요. 제인이 유니프의 여유 있는 앉음새를 훑어보며 말했다. 유니프가 말하는 제인의 입술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타오르는 듯한 눈빛으로 간단히 대답했다. 훌륭했었어. 유니프의 손에서 갑작스레 청과 황색의 가스불이 퍼럭하고 솟았다. 불길은 그의 익숙한 손놀림에 의해 낮아져 담배개비로 옮아붙었다. 탁자의 한쪽 모서리로 두 갈래의 긴 연기가 날랐다. 독수리와 보아구렁이의 일부가 안개 같은 냄새나고 탁한 연기 속에 잠시 가려졌다가 서서히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유니프가 눈치채지 않게 담배 연기를 피하며 제이는 박제를 보았고 박제들의 생명 없이도 빳빳하게 들려있는 두 얼굴들을 보며 생각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반항이 없다는 것이다. 응징이 없다는 것이며 도전이 없는 것이다. 도피나 후퇴 따위도 때론 살아있음에 대한 자랑스러운 표현인지도 모르고 들려있는 얼굴이 생명의 상징은 결코 아닌 게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요? 제인의 청이었다. 우리는 카이로를 떠나 아부신벨과 아모르 대신전이 있는 카르낙으로, 카르낙에서 나일강을 따라 룩소르로, 룩소르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그리고 지중해가 보이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몬타 궁전을 거쳐 동북부 해안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어. 물론 언제나 인력거를 타는 건 아니었어. 그래서요? 제인의 음성은 달라붙는 듯 나지막했다. 그때 난 내 조국 이집트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 눈과 귀로 또 마음으로 배웠고 과학, 문학에 대해서도 상식 이상의 지식을 넓힐 수가 있었어.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잊을 수 없는 호화로운 추억으로 남아있긴 하나 그 이전에 언제나 나의 내면에 납질성의 그 어떤 앙금이 남아 나를 무척 절망시키곤 했었어. 앙금? 유니프는 담배를 길게 빨아 폐 속으로 유입시켰다. 참으로 내가 원했던 건 나 혼자만의 시간이었던가 보. 겹겹이 쌓여 나의 시간 속으로 어김없이 들어오는 무리들에 대해서 나는 진저리가 나도록 싫었었어. 원망했었어. 난 서방의 여행객들에게 낙타나 당나귀를 태워주고 푼돈을 버는 내 또래의 아이들, 아무렇게나 거리를 뛰어다녀도 누구 한 명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부러웠어. 어린 시절을 난 한 번도 그러질 못하고 자랐고 그것은 생에 대항하는 나의 자율적 용기를 병들게 하는 결과를 낳았어. 하지만 형은 반대였어.
형은 그런 생활에 대단히 만족했고 자랑스러워하다 못해 도도하고 교만하여 부모는 물론 집안의 뭇어른들을 근심스럽게까지 했었어. 숨을 죽이고 듣고 있던 제인의 눈에 색다른 광채가 나타났다. 아,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형 말씀이시군요. 그렇소. 그토록 힘들게 공부하여 흉부외과의가 된 지 5년도 못 되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형을 말하는 거요. 유일한 형이었어. 유니프의 미간 사이에 수심과 애도의 빛이 흘렀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여 난 배운 상식과 지혜는 많았으나 내가 아니면 이루어낼 수 없는, 타인이 결코 형성해 줄 수 없는 나의 기질이나 생에 도전하는 역량을 키워내질 못했던 거요. 내가 숫 공작이나 가련한 원숭이 새끼와 장난치며 자라날 때 나의 부모는 내가 공작이나 원숭이처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요. 겉만 화려하고 영리해 배는 그것들처럼. 유니프는 담배를 비벼 껐다. 제인의 시선이 그의 손을 따라 옮겨 다녔다. 영국에서의 의대 시절은 시작부터가 걷잡을 수 없는 정신적 반항이었고 그로 인해 공부도 옳게 하질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 그러나 그것에 대해 난 내 인생의 재정비를 위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작이자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였고 그 역설적 믿음과 의식으로 끊임없이 도전했으며 결국 난 엄청난 갈등도 현실도 잘 극복해낸 듯하오. 내 조국의 불타는 애수원과도 같은 삶에 응전하는 기질 건강한 청년 유니프가 태어났다고나 할까? 유니프는 말을 중단했고 제인을 몇 초간 의미 있게 바라본 후 입을 열었을 때 음색을 다소 낮추었다. 제인, 지금부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제인의 두 눈이 갈고리에 올가매진 듯 유니프의 시선에 걸려 흔들렸다. 당신이 처음이었어.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제인이 따지는 듯한 어조로 반문하자 유니프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고개 숙인 사람의 모습. 언제 어디서든 와락 달려가 안아주고 싶은 전신적이고 발작적인 신호. 그 어떤 당당한 이유를 후에 알게 되든 그 모습은 제인의 심금을 견딜 수 없으리만치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인은 잠시였지만 고개를 떨군 유니프의 모습에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그의 텅 빈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와락 껴안고 보듬어주는 대신 그의 음성에 자신의 신경과 두 쪽 귀를 기울였다. 지금까지 난 단 한 번도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다가와 나를 만나고 싶다고 용기 있게 말하는 여자를 보지 못했어. 그런 사람이 없었어. 여자들은 대개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야 다가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난 세상에는 남자에게 먼저 만남을 요구하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어. 제인은 고개를 돌렸다. 유니프의 눈빛을 외면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목소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 자신을 돌이키고 있음에 대한 순간적이고 반사적인 거부였던 것이다. 제인이 착잡하다는 듯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됐어요. 그만큼만 해두세요, 유니프. 유니프는 제인의 말을 무시했다.
조금도 변함없는 태도로 그는 자기의 말을 이어나갔다. 그날 나를 만나고 싶다고 제의하던 당신의 모습, 지금까지도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사로잡고 있어. 제인이 불현듯 따갑게 쏘았다. 유니프, 그만하세요. 그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드렸어요. 제인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유니프가 갑작스레 전환된 제인의 태도에 놀라워하며 눈을 크게 떴다. 제인이 계속 날카롭게 말했다. 유니프,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당신을 만나고 싶다 했던 그날 밤 나의 제의가 결코 이런 관계를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당신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겠죠? 기대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후에 알았어.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이 당신을 원하고 있음을. 제이는 유니프를 힐끔 쳐다보았다. 뭐라고? 기대? 기대라고? 제이는 유니프의 말을 반복하여 속으로 내뱉으며 그를 분노의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길게 지속할 수는 없었다. 그런 형태의 분노는 그녀가 만든 상황에서는 정당성을 찾을 수도 없었으려니와 도시 어울리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이는 더 이상 그의 말에 과민하지 않기로 했다. 난 아니었어요. 그날 밤의 제이는 일시적 충동이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작정 다가가 불쑥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 것 뿐이었어요. 알 수 없는 힘으로 내 마음을 움직였던 한 남자. 당신이란 사람이 그 순간 거기에 있었던 것 뿐이었고 내가 원했던 건 진실로 이런 무책임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난 지금 자신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날 난 갑자기 날 광인으로 만들고 말 듯 답답하고 지루한 이곳에서의 생활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고 무작정 어디론가 탈출이라도 하고 싶다는 불안과 순간적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일시적 신경쇠약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나의 모든 아쉬움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으며 내가 원하는 내가 부족한 모든 감정들을 당신께선 풍요롭게 간직하고 있어 나를 위로하고 봄날의 정오 같은 나른하고도 포근한 평안의 세계로 인도해 줄 것만 같았던 마음의 충동 때문이었어요.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제이는 말을 하다 말고 입구 쪽을 향해 한숨을 내쉬었다. 제인을 보던 유니프가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몸을 바닥으로 내렸다. 그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포개 웅크리고 제인을 올려다 보았다. 미안하오 제인. 뭐가요? 당신의 아쉬움들을 이해하지 못했어. 당신이 원했던 방법으로 당신을 인도하지 못했어. 그러나 불필요한 기분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어. 좀 전에 내게 보여준 그 황당한 연극까지도 말이오. 그렇게 위로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내 자신이 책임질 나의 문제니까요. 내일이면 잊을 수 있어요. 내일은 너무 멀어요, 제인. 이곳이 사우디가 아니고 당신이 또한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분으로 당신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이건 죄도 실수도 아니니까 지금 잊어요. 모든 불안정과 망쳐버린 기분들을 이렇게 내가 당신 앞에 있는 동안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동안 난 그렇소. 당신의 기대처럼 번민하는 여자를 위로하여 평안의 세계로 인도해 줄 만큼 튼튼한 남자가 못 돼요. 당신보다 더 약한 인간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제인. 유니프의 목소리를 따라
제인의 고개가 서서히 움직였다. 우수의 연기를 능란하게 하고 있는 중견 여배우처럼 그녀의 눈잡이가 적당한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제인은 자신이 진실한 한 인성을 배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그녀가 유니프를 사적으로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된 동기는 단지 그녀의 절제하지 못한 남성의 그리움이었다. 다른 남자가 아니라 굳이 유니프가 걸려든 것은 유니프가 그때 그 시간에 아주 적당한 분위기와 더불어 그녀와 결속되어 있었던 것이고, 사랑의 행위 또한 결코 미래의 약속을 위해서도 정신적이고 지적인 교류에 의해서도 아닌 단지 앞서 그녀가 말했던 바대로 말초적 유교계의 충족을 위해서였다. 일시적 신경쇠약이 아니라 만성 중에서도 지속적인 만성인지도 모를 본능 추구의 몸부림, 유니프라는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좋을 이성애의 갈망을 적당하게 감추어가며 그녀는 그럴듯하게 둘러댔다. 제인은 이런 식의 사랑은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무렇게 내팽개쳐줘도 좋으며 상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적당하게 떨구어 버리면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자신은 요런조런 거짓말을 시켜 자신을 합리화하고 탈출구를 조작하고 있는데, 남자는 속도 모르고 유년의 이야기로부터 가족관계, 내면의 정금 같은 순수를 보여주고 있으니 그녀는 이것이 정녕 배반이 아니고 무엇이란 식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전엔 이따위의 짓은 추하고 사악한 여자들이나 느낌없이 행하는 짓이라 믿었는데, 유니프는 눈물을 훔치는 제인을 일으켜 세웠다. 지쳐있는 그녀를 천천히 껴안았다. 서로 갈라진 두 시선이 동시에 탁자 좌우에 놓여진 박지의 두 개를 바라보았다. 바라카든 날에 펼친 독수리와 그 몸통을 휘감고 금세라도 삼켜버릴 듯 입을 떡 벌린 보아구렁이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반응 없는 몇 분이 침묵 가운데 흘러갔다. 유니프의 가슴에서 제인이 움직임 없이 유니프 하고 속삭이듯 불렀다. 한풍에 쓸려다니는 포플러의 잎새 같은 소리로. 왜 그러오? 유니프는 손바닥 하나로 제인의 어깨뼈를 쓸어내리며 대꾸했다. 그러나 제인은 선뜻 말을 잇지 못했다. 유니프를 불렀을 때 제인은 오래지 않아 자기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곳으로 오지 않으리란 것을 그가 알고 있느냐에 대해 물어보려 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입속까지 올리자 질문의 부질없음이 순간적으로 느껴졌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소, 제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니프는 뜻밖이라는 듯 제인의 몸을 풀고 그녀를 응시했다. 궁금하오. 무슨 생각을 했던가를 말해줘. 별거 아니었. 아니, 이런 걸 묻고 싶었어요. 유니프가 대한민국에 가보신 적이 있었냐고요. 제인의 말을 긴장하며 듣고 있다가 유니프가 언성을 살짝 높였다. 정말 그 말을 하려 했었소? 왜요? 그 말이 이상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요. 난 한 번도 당신의 조국에 다녀온 적이 없었소만 타리프로부터 들은 것은 많소. 타리프가 의과대학 교환학생으로 서울에서 한 달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어. 그래서 그 당시 코리아 헤럴드란 신문에 게재된 그 녀석의 사진과 기사로부터 서울 근교의 풍경들까지도 가끔씩 자랑스레 말하곤 하오. 그 녀석이 한국을 아주 좋아하는 걸 보면 나 또한 마찬가지일 거요. 우린 늘 그랬으니까. 그래요, 유니프. 당신도 한국을 좋아하실 거예요. 아름다운 나라니까요. 제인은 그쯤에서 말을 끊었다. 묻고픈 말을 속에 두고 결국 참지 못하던 제인이 얼마 후 기어이 질문을 던졌을 때
유니프는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유니프, 당신은 내가 오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계시죠? 한국으로? 휴가를 말하는 거예요. 휴가라지만 전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유니프는 제인의 말에 빠른 반응을 보였다.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어? 왜 그렇게 놀라시죠? 당신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아서요.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내 마음인지도 모르겠어. 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유치하고 아둔한 질문임을 알았으나 제인은 아주 중요했던 것인 양 유니프를 뚫어지게 지켜봤다. 특히 입술을 주시했다. 갑작스레 그의 반응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유니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이다. 역시 그랬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런 허튼 수작, 미친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 대책 없는 인간 같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는. 제인은 자신을 책망했다. 그러나 책망의 대상이 엄히 자신의 그 어떤 것인지는 확실치가 못했다. 유니프로부터 벗어나려는 외적 표현의지와는 다른 한 곳에서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는 결속의 소망, 함께이고 싶고 지금까지 행해진 연극의 대사와는 반대로 가능하다면 영원히 함께이고 싶은 한 여자의 열망이 솔직히 그녀의 마음에 진심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처음부터가 아니라 유니프와의 육체를 나눈 이후에 생겨난 타산성의 욕심이라고 해도 이의가 없었다. 진실은 그녀가 그를 두고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다고는 하나 극과 이별도 좋으니 그날까지라도 내 사랑으로 독점하고 싶다는 또 하나의 열렬한 극 사이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므로 제인은 책망의 대상이 그러한 그녀의 진실과 연관된 것이라면 굳이 잘못이라고 몰아붙이고 싶지가 않았다. 그것으로 인해 한 번쯤 자신의 말 또한 아둔하고 유치할지라도 넉넉히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임자이기에. 제인은 잠시 유추했다. 엉키고 또 엉켜 더 엉킬 수 없는 이 어려운 사랑이 뚝뚝 단절되고 또 단절되어 더는 단절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서글픈 사랑이, 사랑의 진행이 아라비아라는 기이한 지역성 때문인가에 대해 유니프가 말했다. 생은 짧소 제인. 그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맛보는 기쁨이란 너무 부피가 작으오. 난 가능한 한 기쁜 삶을 살고 싶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한 최대한 그것을 포착하여 내 몫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소. 주어진 내 몫을 상실하고 싶지가 않은 거요.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많지가 않소. 당신은 느낌을 많이 주는 여자요. 뭐라고요? 제인이 발끈했다. 손상된 자존심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치욕을 느끼고 분노했다. 유니프, 당신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남자로군요. 지금에 와서 그런 말을 그토록 스스럼 없이 하다니. 도대체 어떤 형의 인간이에요? 순간순간 상대방에게 보이는 반응이 다르군요. 그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지금 한 말의 진위가 뭐죠? 제인의 눈에 차가운 기운이 휘몰려 있었다.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요? 그게 그만큼이나 나쁜 소리였어? 뭐라고요? 나 참, 그런 미소를 지을까요? 똑똑한 율랑녀에게나 하세요. 그런 그럴듯해 배는 저질스런 망발일랑. 하하하, 오해하지 말아요. 농담이었어. 화를 풀어요, 제인. 그건 그렇고 이것 보. 당신은 벌써 좀 전에 내게 불쑥불쑥 던졌던 말에 대한 모순적 언행을 취하고 있질 않소. 그렇지 않소. 내일을 믿지 않는 여자는 이렇지 않아요.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여자라면 그런 말에 이토록 사나워지지 않는 법이요.
하하하. 유니프는 제인을 여유있게 바라보며 오래도록 웃었다. 몰라요. 어쨌든 놀라울 뿐이에요. 당신의 입에서도 그따위의 지각 없는 말이 나올 수 있다니 그토록 철저한 회교도로서 말이에요. 제인, 그렇다고 내 앞에서 종교를 운운하지 말아요. 그렇소. 나도 투철한 회교도이며 유일신 알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고 그렇게 빈틈없이 살고 싶은 사람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이요. 모든 문제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신이라면 모든 문제와 질문을 만드는 쪽은 언제나 인간이지 않소? 제발 단순한 사고에 유착되지 말아요. 유니프는 말을 마치고 볼일 있는 사람처럼 열려진 입구로 눈짓을 보냈다. 단순한 사고라고 말하는군요. 글쎄요. 어쨌든 관계없어요. 제가 한 말들의 진실성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제인은 이내 그것을 회의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뱉어내는 가증에 자신이 지쳐버린 것이다. 진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왜 필요 없는 말을 던지고 자신 없는 대답으로 서로를 피곤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미래를 믿으며 살아온 인간이건 아니건 나의 행위가 위선이건 진실이건 이 남자가 내게 불순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 뻔뻔스러움, 이 자기 기만의 억지, 한순간 떨치지 못한 유격에 이끌려 범한 우를 내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저 발버둥 치는 꼴이라니. 도대체 왜 얼른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단 말인가. 진실을 왜곡할 때 그 인간은 본래의 모습보다 몇 갑절 더 하찮아진다는 것을, 어차피 동반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두고 왜 이렇게 속절없이 애를 태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아침이면 사라지는 하룻밤의 피곤한 꿈이라면 좋으련만. 스카프가 그동안 두피에서 벗겨져 내려와 목둘레에 걸려 있었다. 제인은 그것을 완전히 풀어 머리와 목을 다시 휘휘 감았다. 알겠소.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때까지, 당신의 내면적 정서가 좀 더 안정될 때까지 조심하겠소. 됐소? 제인은 너그럽게 반응하는 유니프를 씁쓸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유니프, 당신을 만난 데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인성의 소유자군요. 당신은 충분히 번민하는 여자를 위로하여 평안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정말이요? 유니프는 검은 베일에 감춰진 제인의 몸 한구석에서 두 손을 당겨내어 자신의 것으로 포개며 물었다. 진심이에요. 하고 제인이 미소 띠며 대답했다. 고맙소. 그렇게 말해주어 고맙소, 제인. 방문의 목재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유니프가 잠깐이라 말하며 제인의 손동작을 제지했다. 제인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을 사랑하오, 제인. 유니프는 기다렸다는 듯 감미로이 말했고 제인의 귀는 그것에 새삼스러워했다. 사랑? 제인은 얼굴을 내리고 유니프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게 눈웃음 쳤다. 유니프가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처지를 향한 일종의 비웃음이었다. 유니프가 뒤로 감추고 있던 한 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그의 내민 손에 가지가 긴 한 송이 붉은 장미가 들려 있었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 깊숙한 꽃잎들이 겹겹이 유착돼 있었고 그 아래 곱게 뻗어난 꽃봉오리, 한들거리는 푸른 잎사귀의 날개짓, 그리고 잔잔한 향기를 보고 맡으며 제인은 뜻밖의 일이라 잠시 받기를 주저했다. 대관절 어디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렇게 불쑥 내미는 것일까?
유니프가 주저하는 제인에게 자, 어서 받아요 했다. 제인의 표정이 그 순간 꽃처럼 상큼해졌다. 어디에서 이런 싱싱한 장미를? 아주 아름다워요, 유니프. 꽃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제인은 해같이 웃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송이 장미로 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 그녀의 말 그대로 아름다운 꽃봉오리는 다소곳이 고개를 옆으로 떨구고 있는 아리아스의 석고상을 보는 느낌이었다. 제인은 꽃을 받아들고 생각했다. 2잔 차에 대한 보답으로 다이아몬드가 박힌 손목시계를 선물하더니 이 장미가 떠날 줄 모르던 내 씁쓸함을 달래어 주는구나. 그랬으리라. 이것이 아니고 만약 이 순간 유니프가 매우 값비싼 물건을 내 앞에 내밀었다면 나의 기분은 어땠을까? 말할 수 없이 더욱 참담했을지도 모른다. 제인은 유니프를 올려다보았다. 올려다보는 제인의 시선과 마주치자 유니프는 그저 웃기만 했다. 제인은 꽃가지를 손가락 사이에 꽂고 천천히 한 바퀴 회전을 시켰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행복함을 밝히기 위해 다시 한번 유니프를 향해 웃어주었다. 고마워요, 유니프. 천만에 나의 기쁨일 뿐이요. 조심해요. 가시를 없애려다 그만두었소. 가시가 있는 꽃은 가시째로 보아야 미가 완전한 게 아니겠소? 유니프가 약간 흥분된 음성으로 말했고 제인이 미소가 남아있는 입을 열었다. 그럼요. 가시를 없앴더라면 손가락이나 팔뚝이 잘려나간 여신상을 보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불편해도 조심하며 숙사로 가져가 잘 건조시키겠어요. 제인의 말에 유니프는 감동을 받은 듯 눈썹이 이마 높이 올라갈 만큼 눈을 치켜떴고 동심에 차 소리쳤다. 정말 그럴 거요? 남들이 뭘 하지 않겠어? 숨기기에는 가지가 꽤 큰데? 제인은 소년처럼 웃고 있는 유니프를 향해 애처로움이 감도는 미소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땐 가슴에 품고 싶으리만큼 단순하군. 라는 생각과 함께 그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곧 대답했다. 숨기지 않겠어요, 유니프. 천지가 어둑했다. 그래서 시가지의 네온이나 나트륨 등불은 더욱 눈이 부셨다. 슬프도록 찬란한 빛의 현혹, 피곤해도 누울 수 없는 대지, 밤이 깊어도 돌아갈 수 없는 영혼으로 대지는 헐벗기고 짓눌려 있었다. 아스라한 곳에 지평이 보였다. 어두워도 밤의 광야와 밤의 하늘은 색이 달랐다. 그것은 지평이라는 도망다니는 연체적 몸뚱어리를 튼실히 묶어놓고 있었다. 뜸뜸이 종려나무군이 그 위에 보였다. 정오에 가끔씩 사막에 들이우는 구름의 그림자처럼 종려나무군은 광야 곳곳을 시커멓게 장악하고 있었다. 제인, 좀 전 저 창가에 서서 어둠에 눌린 지평을 바라보며 간절히 생각했었소. 당신과 함께 광활한 사막을 향해 걷고 또 걷고 싶은데 이 땅 위에선 왜 이러한 작은 소망마저도 이뤄낼 수 없는가를. 연인을 두면 누구나 이런 유치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나 보. 이 열망, 오늘이 처음이 아님을 말하고 싶소. 당신을 처음 보았던 그날부터였소. 유니프의 목소리였다. 그는 기분 좋은 배설을 한 뒤 제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나직나직 속삭였다. 불과 1시간 전에. 제인, 당신은 사막 위를 걸어본 적이 있어?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사막은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4월과 9월이 다르며 그곳에서 인간은 신을 만날 수도 있어. 그리고 황혼이 지는 사막에 서면 당신은 적어도 이 나라의 한 가지 신비는 이해할 것이오.
신비요? 그렇소.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국민들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루에 5차례씩 땅바닥에 허리 굽혀 먹지 않아도 기도하며 자랑을 모르는 순수한 영혼에 대해서 말이오. 어떻게요? 하늘과 땅이 무한정 닿아 있음을 봄으로 해서이요.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은연중에 하늘과 닿아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되고 신을 몰라도 신을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 믿지 않으려 해도 믿어지게 되어 있고 깨닫지 않으려 해도 깨닫게 되어 있어. 신의 영지와 인간의 영지 사이에 아무것도 놓인 게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신과 그만큼 가까이 있는 것이요. 당신도 마찬가지요. 제이는 베란다에 서서 어둠 속의 광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육체에 뜨겁게 묻혀 안개마냥 이완되었던 유니프. 속삭대던 그의 입술 소리를 회상했다. 얼굴이 달아올랐고 가슴이 뛰었다. 제이는 베란다를 따라 승강기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었다. 승강기는 마침 대기되어 있었다. 누군가 방금 아파트의 꼭대기층인 이곳 10층에서 내린 듯 했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제이는 승강기에 올라탔다. 손가락 하나가 단층 표시등에 닿자 전류 유입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고 승강기는 하강했다. 건물 단층은 절반 이상이 슈퍼마켓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단층에 승강기가 있는 곳은 건물 입구에서 슈퍼마켓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도 했다. 제이는 승강기가 멈추기 직전 얼른 검은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다. 얼굴이 검게 가려지자 둥글둥글한 제인의 두 눈이 더욱 빛을 냈다. 승강기에 부착된 작은 거울 속에서였다. 검은 스카프로 가릴수록 더 매력이 흐르는 아라비안 아가씨들의 큼직한 두 눈에 비하자면 적은 편도 아닌 제인의 눈이었지만 다분히 신경질적으로 보였고 아랍 여인이 가진 만큼 안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승강기가 문을 열었다. 과일과 야채가 풍성한 종이박스를 든 금발의 서양 남자가 자녀로 보이는 두 아이와 함께 기다렸다는 듯 승강기 안쪽으로 바싹 다가왔다. 아파트 주민 같았다. 컴온 달링, 컴온. 남자는 두 아이를 승강기에 오르도록 종용했다. 그는 제인과 교차되는 동안 오히려 먼저 시선을 피했다. 제인은 자신의 불규칙한 숨소리를 느끼며 그곳을 빠져나와 아파트 뒤편에 세워진 유니프의 승용차로 다가갔다. 미끄럽게 문이 잘 열렸고 그녀는 자연스레 운전석 옆자리에 올라탔다. 그녀가 내려오기 전 유니프가 먼저 내려와 열어둔 것이었다. 자유연애가 불법인 이상 가능한 한 외부에서 함께 움직이는 기회를 줄임은 발각과 체포에 대한 찬스가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이었다. 제인이 좌석에 앉고 얼마 되지 않아 유니프가 슈퍼마켓 옆문을 통과해 건물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큼직한 가루 비누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얼른 보기에도 긴장되어 보였다. 순간적으로 제인은 빌딩 앞에 서 있는 두 개의 가로등이 너무 밝다고 생각했다. 보다 더 완전한 안전을 위하여. 유니프가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다. 말하고 하하 웃었다. 제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곳에 있는 한은 이곳 방식대로 살아주어야 되지만 이곳 방식대로 못 살고 거역하는 한은 완벽한 죄가림을 하자는 말이었다. 제이는 저 듣기 거북한 유니프의 말을 못 듣게 귀를 자르든지 아니면 이런 순간마다 견딜 수 없는 갈등에 고통당하는 마음을 자르든지 했으면 싶었다. 사랑이 왜 갈 곳 없이 이렇게 쫓겨다녀야 하는가? 이러므로 애정이란 것이 더욱 추잡하고 하찮은 것인 양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수치로만 여겨지질 않는가? 이렇게 거북하고 이렇게 언짢아 하다가
기어이 서로 서먹해지고 기어이 돌아서게 되질 않는가. 그러나 따지고 보면 반기에 써넣을 이렇다 할 논리도 없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본능적 문제이고 이를 형이상학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이론이야 허다하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도저히 목에서 큰 소리가 나올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신이 부여하는 것인지 악마가 부여하는 것인지 인간들은 늘 그 행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면의 갈등과 회의를 떨쳐버리지를 못하니까. 아라비아는 어쩌면 그 모든 음양의 이치를 알아 사랑의 유의를 허락하지 않는 건지도 모를 일이었다. 제인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니프가 말했다. 낙천적으로 생각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스릴이요. 얼마나 짜릿하오. 마치 첩보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와 형사들 간의 숨가쁜 숨바꼭질 같지 않소? 말하며 유니프는 문을 닫았다. 유니프가 옆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제인의 긴장은 고도로 솟기 시작했다. 감시망에 걸려 체포되는 것을 걱정해서였다.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다. 만날 때마다 그랬으니까. 이런 위기감이 싫어 헤어질 땐 언제나 다시는 만나지 않으리라 각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 무섭지가 않는 욕망이 일어나 또 이렇게 해우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인은 위기감, 아니 마땅히 지불해야 할 공포감을 각오하고는 있었다. 단지 오늘은 생각보다 좀 더 심하다는 것. 그만큼 둘의 사랑이 여느 때보다 길고 뜨거웠기 때문이리라. 이 무슨 못할 짓이란 말인가. 그래, 이번이야말로 마지막이다. 엔진을 가동시키면서 유니프는 좌우를 몇 번 살폈다. 첩보 영화를 운운하며 스릴에 신이 나지 않냐고 말을 했지만 그 역시 안정되어 있지 않음이 역력했다. 띄엄띄엄 행인들이 지나다녔으나 모두가 쇼핑센터를 들락이는 사람들 같았다. 범법자, 특히 이 알라의 성역에서 감히 서구적 행세를 즐기는 인간들을 색출하려는 사복 형사라든가 비밀 경찰로 보이지는 않았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역운전을 할 때였다. 제인은 그들 뒤편에서 아랍계 남자가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음을 발견했다. 문이 열려있는 회색 뷰익 승용차 차내였다. 순간 제인의 전신에 고드름 같은 소름이 돋았고 하악골이 상하 치열과 함께 후들거렸다. 유니프, 저기 저 남자는? 제인은 백미러를 통해 남자를 응시하며 말했다. 유니프는 이미 그 전에 남자를 본 모양이었다. 그는 거울을 보지도 않고 유유히 대답했다. 걱정 말아요. 끈앞풀은 아니니.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유심히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요. 경찰이나 끈앞풀들은 수상한 사람일수록 더 유심히 쳐다보지 않소. 유니프는 태연히 운전대를 돌렸다. 추적할지도 몰라요. 경찰이나 형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추적하여 경찰에다 고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제인은 연신 백미러를 통해 남자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염려 말아요, 제인. 저런 인간은 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경 앞에서 질투하는 한 명의 저열한 관객에 불과하오. 자기 눈앞에 있는 동안만 말이오. 결코 추적하지 않을 거요. 하지만 장난삼아서라도 한번 우리를... 글쎄, 내 말을 믿으오, 제인. 이 열쇠를 보. 그대는 지금 캐딜락 신형 모델을 타고 있어. 저놈이 우릴 고발한다 손치더라도 그렇소. 여기의 경찰은 대개 벤츠 500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검문조차 하지 않으오. 오히려 비켜가는 인간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소? 저 인간의 번뜩이는 눈을 보오. 그리고 저기 환한 두 개의 가로등. 모르긴 해도 우리의 캐딜락이 저놈의 눈에는 근접 못할 불덩어리 같이 보일 거요. 이제 됐소?
남자와 부호들만의 천국이로군. 유니프의 말대로 회색 뷰익은 그들을 추적하지 않았다. 차가 거리를 달리면서 몇 번 조심스레 뒤쪽을 살폈으나 그들을 감시하는 듯한 경찰 차량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이는 동결되었던 가슴이 서서히 풀려갔다. 유니프는 차를 천천히 몰았다. 동료들이 쇼핑 시간 동안 무엇을 샀느냐고 묻겠지? 그리고 내 손에 아무것도 들린 게 없는 걸 보면 모두가 나를 수상스레 쳐다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굶은 숙회 마냥 냄새에 민감한 인간은 분명히 내가 3시간 동안 쇼핑센터 부근에서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입수할 테고. 제이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사심에 잠겨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하오? 아니에요, 유니프. 제이는 자장가를 부르는 수유부처럼 대답했다. 걱정이 있어? 아니요, 저 잠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 친구들이 내게 쇼핑 시간에 무엇을 샀냐고 물을 경우 둘러댈 적당한 변명에 대해서 말이에요. 누가 무엇을 샀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오. 아주 귀하디 귀한 이집트산 남자의 불타는 마음을 샀노라고 말이오. 눈을 찡긋하더니 유니프가 하하하 웃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이것 들고 가오. 내 집엔 가루비누가 아직 많으니까. 아무거나 사도 그만인 걸 필요한 물건을 사지 그랬어요. 제게도 가루비누는 많아요. 그래도 가루비누를 들고 데이트하는 연인들을 본 적 있어? 유니프는 차의 외부 측면 미러를 살피며 주행선의 가운데로 진입했다. 빈틈없는 남자 같으니. 자디드가를 달리다가 유니프가 갑자기 알함파가와 교차하는 사거리 앞에서 제동기를 밟았다. 제이는 신호등에 걸렸으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5분이 지나도록 차가 움직이지 않고 뒤쪽으로 차량의 체증이 심각해지자 불안하여 유니프에게 물었다. 무슨 일일까요, 유니프? 혹 전방에 무슨 사고라도? 한파가를 따라 아무래도 구강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소. 우리가 몇 초 상간으로 운을 놓쳤소. 조금만 속력을 내었다 해도 이 상황은 면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나 괜찮소. 다이라 광장이 바로 저기에 보이니. 왕의 행렬요? 그럼 꽤나 시간이 걸리겠네요. 왕의 행렬이란 말을 듣는 순간 제이는 눈앞이 깜깜해져 왔다. 언젠간 출근 버스가 왕의 행렬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멈춘 적이 있었다. 황금의 번호판을 가진 검은 세단과 리무진들이 간헐적으로 지나갔는데 거리가 트일 때까지는 10분이 훨씬 넘어 걸렸다. 지금 이 행렬이 그때와 같다면 보나마나 집합 시간에 지각이 될 것이다. 10분 정도? 무슨 말이에요? 10분 정도라니. 집합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10분 이상이 경과되면 전 안 돼요, 유니프. 제이는 절망과 공포의 표정에 덮여 애원하듯 소리쳤다. 안 된다니? 한 명이라도 집합 시간에 지각을 하면, 아니, 어쨌든 안 돼요. 유니프 제발 대책을 세워봐줘요. 다른 좋은 방법을. 다급하게 말해놓고 제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지각을 하면 오늘 쇼핑 나온 사람들이 모두 석 달간 쇼핑 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는 숙사 규율에 대해 어떻게 이 남자에게 말하란 말인가. 그렇잖아도 우리를 끌려다니는 수용소의 여자인 양 불쌍하게 생각하고 값싼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판에. 알겠소. 걱정 말아요. 10분 내에 꼭 도착해 해줄 테니. 벌써 잊었소? 만날 때부터 단단히 언약을 주지 않았소. 시간 내에 꼭 집합 장소로 데려다 주겠다는. 유니프가 자신이 있다는 투로 말했으나 제이는 그를 불신했다. 당신의 그 여유가 이제 날 분노케 해요. 여기서 내려 차라리 걸어가겠어요.
차를 옆으로 빼내 날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빨라요, 유니프. 안 돼요. 그건 정말 위험하오. 침착하게 앉아 나만 믿고 있어요. 가장 안전한 장소에 시간 내에 내릴 수 있게 해줄 테니. 알았어? 유니프의 말이 마치기가 무섭게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운 좋게도 왕의 행렬이 오늘은 5분 만에 모두 지나간 것이었다. 유니프는 자디드가를 따라 몇 분간 전진하다가 다이에라 광장의 한쪽에 차를 세웠다. 광장 내에 있는 RC에서 이름난 대교회당 한쪽의 외벽 앞이었다. 이곳이 평일에는 시가지를 찾는 사람들의 공공주차장으로 사용되지만 주일, 회교국의 주일은 금요일임에는 죄수들의 공식적인 형 집행 장소이기도 했다. 도적질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손목 절단 형벌을 받고 응급처치로 붕대만 둘둘 감은 뒤 제인이라는 국립병원 죄수병동으로 실려오는가 하면 한 번도 목격하진 않았지만 교수형도 공개적으로 이 광장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다이에라 광장은 일명 할라스, 끝나다란 뜻의 아랍어, 광장이라고도 불렸다. 할라스 광장의 맞은편엔 여자들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남성 출입 금지의 여성 전용 시장이 있었다. 우먼 마켓으로 불리는 이곳은 한국 간호사들이 이용하는 고정된 몇 개의 쇼핑 장소 중에 중요한 한 곳이기도 했다. 차에서 내리면 주위를 둘러보지 말고 천천히 걸어요. 버스로 곧장 가기보다는 촉박하지만 우먼마켓 안을 슬쩍 들렀다 나오는 것도 좋을 거예요. 머릿수건은 마켓 내에 들어설 때까지 착용하도록 하오. 유니프는 음흉한 계략을 꾸미는 지하 인간 마냥 깔리는 음성으로 조언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음색이 제인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알겠어요. 잘 가요, 유니프. 그럼. 떨리는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미리 해놓고 제인은 문을 열었다. 만약 경찰과 얽힌 문제가 발생하면 곧 전화하오. 가르쳐준 그 번호로. 하지만 괜찮을 거요. 알았어요, 유니프. 그리고 이 장미 고마워요. 천만에. 난 당신과 보낸 시간이 몹시 즐거웠어. 당신도 마찬가지이길 바라오. 그럼 다음에. 안녕. 안녕. 차에서 내린 제인은 우먼마켓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걸었다. 유니프가 지시한 대로 뒤돌아보거나 주위를 신경 써 살피지 않았다. 머릿수건은 더 단단히 다 잡았다. 그가 말하지 않았어도 자신이 먼저 알아서 우먼마켓 쪽으로 당당하게 걸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감시선에 노출된 목표물은 유니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붐비는 인파 사이에 한순간 섞였다가 돌아 나오는 일만 남았다. 그 다음은 범법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될 테니. 제인은 탄탄하게 죄어진 머리수건이 그녀의 두 귓바퀴를 아프도록 가렵혀도 억지로 참았고 웨딩드레스 가게에 높고 화려한 진열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켓의 입구로 들어섰다. 집합 시간까지는 그래도 수분의 여유가 있다. 제인은 마켓을 나서는 행인들에 밀려 나와 횡단보도를 건넜다. 열척거인처럼 우뚝 선 시계탑을 향해 걸었다. 버스는 대기되어 있었고 주위에 쇼핑을 마친 사람들이 자유로운 자세로 무리를 지어 있었다. 이달에는 휴가팀이 3팀이나 있어서인지 대부분 제 몸뚱어리만한 부피의 물건들을 다리 앞에 세워두고 흥분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인 씨는 어딜 갔었는데 코빼기도 안 보였어? 라고 와니가 버스에 오르며 말했다. 음향기기를 한 대 살까 하고 모델을 보러 다녔어. 휴가 날짜를 받아놓고 갑자기 물건을 고르다 보면 아무래도 옳지 않은 걸 고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 서두를 게 뻔하니까.
대답하며 제이는 낮은 버스의 천장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어깨를 앞으로 숙이고 버스의 맨 뒤쪽으로 들어섰다. 그랬어? 그런데 어쩌면 한 번도 안 보였어? 난 저쪽 튜마리가를 따라다녔기 때문일 거야. 누군가 그쪽으로 전자제품이 많다고 해서. 가봤어? 다이에라 시장 가까이 말이야. 대답한 후 제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신기한 노릇이군. 이렇게 거짓말이 거침없이 잘 나오다니. 아니야, 한 번도 안 가봤어. 누군가 그쪽으론 남자들만 오는 곳이라 하더라고. 좋아? 살 물건을 봐뒀어? 와니는 그녀의 묵직한 물건들을 통로 사이에 세워두고 안쪽으로 와 앉았다. 제이는 와니의 물건을 비켜 들어가 그녀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계속해 얹혀놨지만 그녀가 이상한 눈치를 채고 추궁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한편으론 다행스러웠다. 고맙게도 와니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는 눈치였다. 마음에 드는 건 너무 비싸고 값이 적당하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더라고. 아직 시간이 많으니 고려를 좀 더 해볼까 해. 제이는 차창 밖 대회교당의 둥그스름한 지붕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거리의 불빛에 의해 어슴풀의 윤곽만을 드러낸 회교당은 신과 인간 사이에 비밀을 숨기고 굳게 문 잠그고 있는 기천년 전설 속의 대성전 같았다. 근데 제인 씨, 그 장미는 뭐야? 꽤나 탐스러운데? 이리 줘봐. 아, 이거? 다이라 시장의 어느 카페 가게 안에서 서양인 가족을 만났지. 그 집에 어린 딸이 글쎄 이 장미를 한 다발이나 가지고 있길래 어때? 여기선 좀 채 보기 드문 장미지 않니? 그래, 무척 싱싱하고 좋은데? 나 주면 안 돼? 먼 산만 바라보며 생각에만 잠기는 걸 보면 제인 씨는 이 꽃이 별로 소중하지 않나 봐? 젠장, 아무래도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로군.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줘버릴까. 아쉽긴 해도 그렇게 되면 한층 의심을 덜 받게 될 테지. 와니 씨는 이걸로 뭘 하려고? 원한다면 가져. 이럴 줄 알았으면 두 송이 얻어올 걸 그랬어. 제이는 대수 아니라는 표정으로 꽃을 건넸다.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이건 나보다 제인 씨에게 더 잘 어울려. 리더가 인원 점검을 위해 쇼핑 나온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19명 전부가 잘 훈련받은 신병처럼 집합 시간에 맞게 버스에 올라타 있었고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네, 네 하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한 번씩 쇼핑을 나올 때마다 볼 수 있는 밝고 부푼 모습과 목소리들이었다. 마치 제대를 앞둔 병사들의 꿈꾸는 철무처럼. 떠납시다 하고 리더가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나이 든 기사는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그때였다. 유난스레 얼굴이 검은 남자 한 명이 차체 옆을 따라 헐레벌떡 뛰어와 기사 옆에 작은 창을 두드렸다. 카키색 정복 차림의 경찰이었고 특공대를 연상시키는 검은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그를 본 사람은 누구나가 그가 기사로 하여금 출발을 멈추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버스 안은 삽시간에 암실처럼 고요해졌다. 누군가가 또 지저분한 데이트를 한 모양이로군. 저런 쥐새끼 같은 녀석이 냄새를 맡을 정도로. 앞좌석에서 불쑥 나온 소리였다. 소리가 크지는 않았으나 차내가 달밤처럼 고요해 뒷좌석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분노가 함축된 음성. 누군지 모르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일행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범인을 붙잡으러 오지 않고서야 경찰이 저렇게 무모하게 차량을 중지시키지 않을 것이다. 제이는 전신이 일시에 냉각되음을 느꼈다. 그러나 심장은
불길에 휩싸인 마른 집단 마냥 뜨거웠고 쿵쿵댔다. 행여 누군가가 나를 미행하여? 막상 그렇게 생각하자 눈앞이 황막으로 흔들려 손끝의 전율과 함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제이는 자신의 떨고 있는 모습을 혹 와니가 눈치챌세라 검은 덧옷 속으로 두 손을 넣었다. 그 행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장미를 숨길까 했던 순간적 문제까지도 동시에 풀려지게 했다. 만약 장미를 보았다면 너무나 쉽게 나를 찾아낼지도 몰라. 얼굴을 그렇게까지 숨긴 이상 제 아무리 신출귀몰하다 할지라도 동양인뿐인 군중 사이에서 특정한 한 인물을 꼬집어내기란 그리 쉽지가 않을 테니 정신을 차리자. 제이는 어깨부터 사지에 이르기까지 힘이 모두 빠져나가고 숨이 거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지만 애써 태연을 가장하며 창밖을 응시했다. 제인씨, 무슨 생각을 해? 이건 보통 긴장된 순간이 아니라고. 재수 없으면 제인씨나 내가 걸려들 수도 있거든. 오비일학이라고. 재미는 순자가 봤는데 감방은 영자 것이라잖아. 누가 알아? 도대체 저치들은 동양인들끼리 있는 곳에서 특정한 한 인물을 잡아내는 데는 구제불능이거든. 지난해에 그랬다잖아. 간호사 한 명이 외국인의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추적하다가 그녀가 버스에 올라타는 것까지는 봤는데 나중에 검거하려고 얼굴들을 보니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서 잡지를 못하고 닥쳤던 개처럼 낑낑대다가 경고만 주고 내렸다잖아. 엉뚱한 사람 억울하게 피 안 본 게 다행이었지 뭐야. 와니가 속삭속삭 제인의 귓전에다 말했다. 그럴 테지. 답하는 제인의 음성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나를 목격한 것일까? 버스의 출입문이 열렸고 드디어 경찰이 차 내에 올라탔다. 경찰의 두 눈이 버스 내의 희미한 불빛 아래 호암 마냥 빛을 흘렸다. 그는 주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두리번거린 뒤 소리쳤다.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 고개를 돌려보시오.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뒤쪽으로 돌렸다. 경찰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유심히 훑어보았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인물이 없는지 출입구와 가까운 좌석에 앉아있는 몇몇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의심스러운 어떤 사람은 1분 이상 직시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별 이상 없던지 경찰은 고개를 후부로 돌렸다. 이것이 열차였다면 뛰어내려 당장 앞좌석으로 옮겼으리라 하고 제인은 초조한 와중에도 생각했다.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리더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경찰이 자신을 관찰한 후 고개 돌리는 순간 입을 열었다. 경관님, 미안하지만 무슨 일인지 우선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자는 이런 대꾸도 없었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라도 한 듯 싸늘한 시선으로 일행의 얼굴들을 하나씩 살펴갔다. 뒷자리에 앉으신 5사람, 얼굴을 똑바로 들어보시오. 경찰이 제인이 섞여있는 무리에게 명령했다. 5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먼저 제인과 와니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는 그 둘을 무려 3분간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숨막히는 순간의 긴 연속이었다. 망나니의 칼춤 앞에 고개 조아리고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기분이었다. 경찰이 급기야 뭔가 미심적인 부분을 발견했는지 통로를 따라 걸어오기 시작했다. 올 것이 오고야 마는구나 생각하며 제인은 굳을 굳은 목구멍을 통해 솟는 마른 침을 억지로 삼켰다. 숨을 깊이 들이켰다. 눈을 감고 싶었다. 공포와 눈물은 이미 비강에 괴어 터져나올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죄, 금단의 행위, 죄의 삭. 금단의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용서가 있을 수 없는 삭. 제인의 마음은 이미 그런 것들을 헤아리고 있었다. 그것에 대해 반항이나 거짓 증언도 있을 수 없음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식의 기둥은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 기립되어 있었다. 힘을 내자. 종말이 아니므로. 당신, 지금 당장 이 차에서 내리시오. 경찰은 손가락을 힘차게 뻗으며 고함쳤다. 제인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옆으로 꺾었다. 경찰이 집어낸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완이었던 것이다. 아니? 당신 미쳤어? 날더러 내리라니. 완이는 발끈해서 소리쳤다. 사람들은 일제히 아연실색하여 완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미쳤다니. 말버릇까지 고약하군. 내리라면 어서 내려. 못 내리겠어요. 난 아무 잘못도 없으니. 잘못 없다는 완이의 카랑카랑한 음성이 제인의 귓전에 서슬퍼른 표창처럼 날아와 박혔다. 제인은 경찰이 필경 완이를 자기로 오해하고 잘못 지적한 것이리라 믿었다. 그러자 견딜 수 없는 회의가 가슴을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모르는 척 해야만 한다. 완이 씨가 결백하다면 분명히 내일이면 풀려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잡히게 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그 가공할 시간들에 대해서. 하지만 만약 일이 잘못되어 완이 씨가 추방이라도 당한다면 그 짐을 어떻게... 제인은 심장의 빈맥을 느끼며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군소리 집어치고 어서 내리라면 내려. 남자는 잡혀 벌써 경찰에 넘어가 있는데 웬 잔말이야. 남자가 잡혀있다는 말에 제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유니프를 떠올렸다. 잡히다니? 그럼 유니프가? 그때 완이가 소리쳤다. 남자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내려주고 떠난 한국 남자 말이오. 당신의 남편이 아니지 않소. 경찰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쳤다. 경찰의 말을 들은 일행은 웅성대기 시작했다. 급기야 리더가 나섰다. 완이 씨, 우리가 일단 내리는 게 좋겠어요. 들어보니 뭔가 있는 게 확실한가 봐요. 주위에서 누군가가 덧붙였다. 그래요. 내릴 바엔 어서 내리는 게 낫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 없는 우리까지 부장에게 혼나고 쇼핑 정지 처분까지 당하게 생겼잖아요. 리더와 함께 내리고 우린 가도록 해줘요, 완이 씨. 그 말에 완이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죄 없는 우리라니. 누가 금방 그 말을 했어? 누구야? 말한 그 주둥아리를 찢어줄 테니. 도대체 왜들 이래? 부장이 그렇게도 겁나고 쇼핑 정지가 그렇게도 끔찍해? 왜 이러냐고. 제발 우리 치사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살지 말자고. 지금 이 미친놈이 날더러 남자의 차에서 내렸다는데 그 남자 한국 가게 아저씨야. 모두가 잘 아는 삼성상회의 황 아저씨란 말이야. 나의 물건이 무겁다고 여기까지 운반해준 죄밖에 없어. 그리고 난 그 차를 타고 오지도 않았고 짐을 내릴 때 옆에 서 있었더니 이 미친놈이 보고 합승한 줄로 아는 모양인데 그래 내려주지. 그렇게 부장이 무시무시하고 쇼핑 정지가 끔찍하다니 내려줄게. 잘들 살아봐. 완이가 고함치자 경찰은 그녀를 지켜보았다. 주위가 이번엔 완이의 고함에 위협되어 침묵에 쌓였다. 결국 완이는 굴복했다. 제인 씨 걱정 마. 금방 돌아갈 거야. 잘못이 없는 걸. 내가 지금 순순히 내리는 건 황 아저씨 때문이야. 나도 나지만 아저씨의 결백함을 증명해 드려야 하잖아.
와니는 경찰과 리더와 함께 버스에서 내리며 오히려 제인을 위로했다. 그럼 금방 돌아와야지. 용기를 가져, 와니 씨. 셋이 내리자 버스는 이내 출발했다. 기사는 늦어버린 몇 분을 쫓아가는 듯 속력을 냈다. 길이 좁고 구불구불했다. 어둠 속에서도 올 때의 길이 아님을 제인은 금세 알 수 있었다. 기사는 정신없이 지름길을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알게 뭐야. 짐을 실어준 건지 데이트를 한 건지 쇼핑 나올 때 화장을 귀신처럼 하고 나오더라니. 누군가 말했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 와니로 하여금 어서 내리도록 종용한 그 목소리였다. 누가 뭐래니? 하여튼 저런 인물들이 있으니 우리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사우디에 다녀왔다면 맞선도 안 보려 한다잖아. 전체에서 1, 2%도 안 되는 저런 인간들 때문에 말이야. 글쎄 그것 봐. 내가 뭐랬니? 함께 쇼핑 나가는 사람들 중에 신부 화장이나 무대 화장을 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쇼핑을 포기하는 게 이익이라고 했잖아. 그건 그렇고 와니제 저렇게 붙잡혀 해녀 산부인과로 끌려가 그야말로 개망신 당한 후에 감방에서 곧 추방당하는 거 아니야? 몰라서 묻는 거야? 10중8구잖아. 버스는 어느덧 와셈가로 들어서기 위해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숙소 빌딩과 통해 있는 거리였다.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는 제인의 눈에 오색 현란한 장식 등으로 휘이 감긴 주택 하나가 들어왔다. 축제가 벌어진 작은 성을 연상시키며 깜빡이는 전등 불빛들은 성탄절의 전나무를 꾸미는 그것들보다 몇 갑절 더 크고 화려했다. 아저씨 저게 뭐예요? 파티를 하는가 봐요. 그죠? 운전대 옆에 앉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기사에게 물었다. 그녀는 와니에게 일어난 일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었다.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을? 밤에? 물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여기는 한낮의 더위를 피해 저렇듯 해가 저문 후에 혼례식을 거행하오. 대개 신랑이나 신부의 주택을 식장으로 대용하지요. 기사가 대답했고 물은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대화에 건성으로 귀 기울이다 제인은 문득 유니프의 작은 아파트를 떠올렸다. 그의 아늑한 방을 떠올렸다. 샹들리에의 촉촉한 불빛, 크리스탈의 예리한 빗줄기, 그 아래 전신으로 발악하던 두 쌍의 박제. 제인은 불야성 같은 주택 내부에 한 쌍의 어여쁜 박제가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 속에 그려보았다. 독수리와 보아구렁이의 존재들 같은. 제인은 한탄인 양 한숨을 휴 하고 길게 내쉬었다. 눈을 감았다. 심각한 사건을 실은 버스가 와셈가로 들어서고 있었다.